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5차까지 이어진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순회 경선을 10차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연임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 90%가 넘는 숫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후보의 일극체제라는 비판 속에 안정적인 당 운영 능력에 대한 기류가 있고요. 같이 출마한 김두관 후보 측에서는 경선에 참여한 당원에 대해서 소통과 판단도 없이 연설도 듣기 전에 표만 찍는 기계로 표현했고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에 메시지팀의 실수였다고 무마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 이재명 체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특정 지도자에 쏠려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우려와 비판들 당의 리스크가 될 것이고 당의 실익을 이모저모 따져보게 될 텐데요. 의료 대란에 이어서 특검과 청문회 등 슈퍼 이슈들이 정치권의 산지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실익을 따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보러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봐야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이슈입니다. 최근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의 사택, 사원주택이라고 하죠.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일부에서 주택 과잉 공급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의 사원주택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일부에서 여수 지역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 지역 주택 보급률이 현재 110%에 이르고 있고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 산단 사원주택 단지까지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경우 지역의 공동주택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인 롯데케미칼이 회사의 사택을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여수시에 신청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여수시 선원동의 사택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최고 29층 27개 동 2,6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롯데케미칼 말고도 이 한화솔루션 소동 사택 역시 기존 21만 제곱미터 부지의 저층 연립 사택을 최고 31층 2,9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입니다. 여수시는 각각의 공동주택 개발 계획을 행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의견 청취를 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수 산단 입주 기업 사택의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산단 입주 기업의 사택이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수 지역 전체로 보면 지역 인구 수는 자꾸만 줄고 있는데 27만도 지금 깨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 결국 앞으로 건설될 공동주택 중 상당수는 빈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의 사택 재개발 문제는 앞서 언급한 롯데케미칼이나 한화솔루션 사택 말고도 여수 지역에 있는 총 13개의 사택 단지 전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지역 산단 입주 기업들의 사택 노후화가 특정 단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여수 지역 사택 단지가 모두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여수 지역 전체 도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여수시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촌 주거단지 개발 사업 등 시 전체의 도시계획 개발 사업에도 이 사택단지의 공동주택 개발이 변수 요인이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여수시는 택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중림지구의 5,776세대, 소재지구의 3,084세 등 총 9,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고, 이 만흥지구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11,748세대, 율촌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15,000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 사택의 공동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수시는 현재 신청된 사택단지 개발 사업이 다른 입주기업의 사택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택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티에2팀을 구성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죠. 뭐 여기만 해주면 야, 왜 우린 안 해주냐, 왜 거기만 해주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출신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하는 사업을 두고 예산 확보나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광양시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최대 등록금의 절반까지를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 일시적인 시책이 아니고 매년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당장 내년에 15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 60억 원 규모로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데, 예산을 승인하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등록금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올 4월부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광양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또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의 상승을 위해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사업 추진위에서는 예산 승인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광양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장기간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광양시 입장 어떻습니까? 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사업추진단은 2025년 4학년부터 시작해 2028년에는 모든 학년에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 수혜 대학생은 4년간 2,066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지원되는 등록금 지원 예산은 광양시 백운장학기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적립된 이 백운장학기금 237억 원의 이자로는 매년 지원하는 등록금 전체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민간 차원의 장학기금이 기탁되지 않을 경우 결국 광양시가 재단에 매년 일정 금액을 기금을 추가로 출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양시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등록금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확인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형평성 문제, 또 학교나 학과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죠.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국비 확보 사업으로 추진해온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사업을 취소하면서 논란이에요. 네, 최근 순천시가 총 70억 원 규모의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42억 원가량의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순천시가 지난 2021년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인근에 센터 건립을 추진하다 센터 입지와 관련해 시의회의 반대로 도심에 위치한 조곡동 우수저류지로 입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는 입지 변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규 건립 대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등 사업 계획을 변경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 계획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네,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순천시 정체성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이 자초된 것은 좀 이례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 취소에 대해서 순천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순천시는 관리센터 건립 지역을 조곡동 우수저류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국도비 포함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당초 2023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11월 사업 계획을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센터 건립 사업 취소 배경으로 유사 기능을 가진 기존의 시설이 있고 또 중복되기 때문에 기존 조직과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사업 취소와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순천시의 도시 위상을 감안하고 해당 센터가 순천시가 지역의 장기적인 생태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며 사업 취소에 대해 순천시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이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먼저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있고 예. 그래서 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저보다도 또 저희 의원실에 있는 저희 보좌진들이 또 인사청문회 준비한다고 고생 엄청 했죠. 네, 예. 그거 잠시 후에 여쭤보고 주말 내내 그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관련 논란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 총평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영부인 서면이 아니라 출석 조사 내지는 대면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사에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닙니다. 예. 미리미리 적당히 이렇게 알리고 또 미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정도의 타이밍에 조사를 받았다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여론을 좀 돌리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오랫동안 뭉개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비공개로 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검찰청이 아니라 무슨 김건희 여사 쪽에서 정한 뭐 제3의 장소 이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시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솔직한가 또 그리고 타이밍이 적합한가의 문제다. 이미 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말 버스가 떠나도 진작에 떠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말씀 주셔서 요거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광주 사태 등의 부적절한 표현, 뭐 이해 충돌 우려 많은 이야기 있었는데 어떠십니까? 좀 총평을 주시자면. 과거 어떤 발언 논란은 열심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 논란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물론 90년대에 쓴 논문이긴 했습니다만은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 사태로 반대로 12.12 군사 쿠데타는 오히려 12.12 거사 이런 식으로 쓰는 등의 좀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용어 사용이 있었고 만약에 쿠데타를 띄우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것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인의 실제 의도라면은 좀 위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굉장히 따져 물었는데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너무 오래전이고 또 본인이 생각이 짧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이나 12.12가 군사 쿠데타다, 군사 반란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의 어떤 판단에 맞게 잘 이야기하고 또 잘 본인의 부족함을 잘 사과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점은 의미가 있고 괜찮았다라고 평가하고 반면 이해 반대로 충돌. 이제 이해 충돌이 이제 처가가 매출이 연간 한 8천억, 자산 규모가 총 한 5천억 정도 되는 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죠. 상당하죠. 그래서 저도 물어본 게 이게 이제 역대 국세청장 중에 이런 분이 있었냐. 또 좀 이상하지만 김건희 여사네 가족보다 사실은 처가가 돈이 훨씬 많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도 사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처가가 돈이 많은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국세청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이런저런 세제 혜택을 받고 이럴 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이 이해 충돌을 방지할 어떤 제도적 방안이 있냐라고 하는데 잘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냥 회피하겠다. 근데 문제는 국세청은 정말 세금 걷는 거에 있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그게 특혜고. 예.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의 처가와 관련된 국세청의 작용을
관보에 어떤 게재하거나 국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투명성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저희로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건 제도적인 추가적인 정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됐는데 뭐 네. 그럼 국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적격 의견 주로 여당에서 낸 것, 또 부적격 의견 주로 야당의 의견을 함께 단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저희가 채택했습니다. 네. 원래 같으면 이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우리 국회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다라고 하면은 아예 완전 파탄나거나 파국은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조금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평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보고서에 굉장히 많은 우려사항들을 저희가 담았던 만큼 국세청장이 처가를 감싸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다. 뭐 그 점 다시 한번 뭐랄까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네. 개혁신당의 이해숙 부대변인이 방송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걸 두고 공영방송의 정상화 의도가 맞냐 이렇게 의문 제기를 했습니다. 이 네. 방송 쟁탈전 관련돼서 먼저 표현하신 것이 개혁신당의 당론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실 저희 당론은 저희가 총선 과정에서 방송 개혁 방안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방송사의 사장이나 이런 분을 임명할 때는 관련 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해당 언론사의 종사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가라는 형태의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어느 쪽으로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는 방안을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22대 국회 임기를 개시하고 나니까 저희는 저희 안을 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뭐 여러 야권의 정치인들이 뭐 어차피 MBC니까 편하게 얘기하자면 뭐 MBC의 어떤 그 사장단 내지는 경영진을 둘러싼 지금 시간이 그런 어떤 근본적인 개선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그대로 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안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게 과연 최선이냐. 아무리 그래도 방송법을 개정할 기회라는 것이 자주 오지 않는데 조금 더 체계 정합성을 갖고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저희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어요. 네. 이례적으로 24일, 5일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가 열릴 텐데 여야 간 첨예한 쟁점들 상당히 또 많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예. 보통은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그 해당 후보자의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재산 상황이라든지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뭐 여러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뒤집니다. 굉장히 바빠요. 저도 국세청장 청문회 할 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하는 여러 의원 신을들은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왜요? 드러난 것만 해도 때릴 게 너무 많다. 뭘 안 찾아도 되니까. 네, 물론 찾고 있습니다. 물론 찾고는 있지만 이미 드러난 어떤 발언들, 특히 연예인들, 방송인들을 그렇죠. 좌우로 나눠가지고 본인의 어떤 잣대로 편향성을 평가하는 등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들 지금 뭐 벼르고 있고요. 아주 험난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하다가 또 뭐 중간에 도망가는 일은 없을까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명은 뭐 강행하는 것은 그동안 봐왔던 바에 따르면 순리 아니겠습니까? 네, 임명을 강행하겠죠. 할 테지만은 그래도 또 모릅니다. 지난번에 몰라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처럼 정말 도저히 이거는 뭐 납득이 안 본인 된다.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국민들께서 보였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뭐 낙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도 사실은 여러 논란이 많았고 2인 체제 운영이니 아주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설령 여기서 상처를 입고 또 임명이 된다 한들 계속해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게 기존 전임자가 문제가 많았고 이슈가 크게 됐다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 후보자는 좀 무난하게 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방송통신에 대해서 그냥 약간 관료 출신이든지 차라리 네. 아니면 학자.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렇죠. 학자 중에서도 그냥 좀 약간 예를 들면 보수적 생체가 있더라도 그게 너무 그렇게 세거나 유명하지 않은 예. 그런 분으로 하는 게 정상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더 센 사람으로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는 어차피 임명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권에 더더욱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태도들이 다 합쳐져서 탄핵 청문 청문회라는 거,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런 역풍이 없는 것이 결국 저는 국민 눈치 안 보는 태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남도가 전남 국립의대 공모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넣기로 했습니다. 공모 방식을 단독의대 방식, 순천대, 목포대 각각 캠퍼스를 두는 방식 여러 가지 제시하고 여론조사를 할 모양이에요. 이제 와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순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지금. 그러게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이게 차라리 순천대냐 목포대냐를 가지고 그냥 이지선다로 깔끔하게 투표를 진행한다고 했으면 순천 네. 입장에서 마음이 더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구 자체는 동북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캠퍼스를 분할하는 형태까지 넣어서 사실은 약간 애매모호한 다지선다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순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지에 대해서도 고민도 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 시민 입장에서 이 여론조사에 참여해야 되느냐부터가 전화를 받는 순천 시민은 의아할 겁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그렇죠. 그리고 전략을 짜더라도 그게 짧은 시간 내에 시민들에게 공유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번거로운 어떻게 보면 참 대응하기 어려운 일이고 특히 지금 우리 순천시장과 순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히 캠퍼스를 분할하는 형태의 타협안에 대해서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순천으로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에 빠졌다. 보이콧을 하자는 형태로 가게 될 텐데 그렇다고 모든 시민들이 응답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빠르게 여론조사의 응답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를 유치를 추진하는 우리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과 습지로 모인 세액 110억 원을 이른바 가든머니 이걸 재투자한다는 방침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드십니까? 지금 시에서 세운 방침을 보면 읍면과 동별로 들어온 어떤 민원 사항들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어떤 민원 사항들을 그 해당 수익금으로 좀 실현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것은 저는 재투자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분배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사실 만약에 이것을 가든머니를 재투자해서 순천의 어떤 관광과 생태 경쟁력을 더 키운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예를 들면 친환경 그 돈으로 친환경 숙박 시설을 확충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관광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볼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민원 사항들에 대응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조금 이거는 약간 포퓰리즘에 가까운 것 아닌가. 저는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된
뭐 정말 숙박시설 같은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론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지난 18일 날 우리 그 여순 연구자로 유명한 주철희 박사가 쓴 대한민국 현대사란 책에 그 북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6월 13일 날 강주지법에서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이 있고 나니까 우리 지역의 여순 유족들께서도 소송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 요즘 이제 각 지역 유족회마다 좀 만나서 소송 관련해서 소개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까? 여순 유족들 때문이라도 변호사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예, 그래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윤관석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징역 1년 8개월 선고됐고 1심과 같은 형량인데 어떤 총평 주고 싶으십니까? 예. 그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21년 5월 2일 날 열린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로 뽑혔는데요. 예.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여러 의원들과 지역 활동가들한테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논란이 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임명했던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자 엄청난 자료가 튀어나왔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언론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이 사건은요. 그해 같은 해 5월 5일 날 일부 언론의 보도로 시작된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거래 관련 의혹과 함께 민주당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고 당 지지도가 급락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지요. 윤관석 의원은 1심에서부터 줄기차게 자신이 받은 돈이 2천만 원이다. 검사가 6천만 원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등 몇 가지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이 윤관석 전 의원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서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서 사건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테크를 통해 기업인 7분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천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주당은요, 처음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후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자 국민께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사과를 했을 뿐 이 문제에 관한 실체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드리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건 당시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이 검찰의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서 자신이 아니라 당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네. 어쨌건 이제 일부만 재판이 진행된 상태에서 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의 도덕성 시비는 현재 진행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이고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라도 하면 민주당이 추가 타격을 받는 건 좀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뭐 일부 예. 지역
지역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90%를 넘는 지금 그러게요. 요 상황과 그 앞서 전해주신 그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이번 전당대회 이제 윤관석 전 의원 이 사건이 뭐 세세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네네. 어쨌든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내려앉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풀어가야 되니까.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는 당 자체가 도덕성 면에서 타격을 입은 것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그렇죠. 이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 방법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밝히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방송사법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방송사법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좀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인데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추어 달라라고 하고 야당에는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기조 그리고 방송사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틀 만인 19일 날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민주당도 그렇다면 기존 방침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 대치를 계속하게 된 모양새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공방이 오가더라도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지요. 예. 그리고 또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탄핵 직전에 사퇴하고 후임자를 임명해버리면 방통위가 추진하는 일을 막을 방법도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방송사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 논쟁과 갈등은 타협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뭐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국회법에서 이틀 동안 열도록 정하고 있는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면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여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요. 예. 그러나 청문회 일정을 해당 상임위 의결로 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지금 이제 과방위원장이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인데요. 최민희 의원이 되게 강성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표결을 통해서 청문회 일정을 그렇게 정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우선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정책을 총괄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을 통제나 응징의 대상 또는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과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을 담보할 인물인지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논쟁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진숙 후보자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구구 편향적인 행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동관, 김홍일 전임위원장들이 5명의 방통위원 중에 2명만 선임된 상태에서 중요 결정을 강행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 하자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주로 좀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다양한 논의들이 총체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그게 얼마만큼 뭐 좀 그렇다고 해서 뭐가 변할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전남도가 국립의대 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 도민 여론조사 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양한 방식을 두고 여론조사를 한다. 앞서 이야기 나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께서는 순천시의 셈법이 엄청나게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우선요. 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여론조사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유용한 수단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단선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건 진정한 여론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론 토론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요. 그리고 나서 수기 토론을 진행한 후에 그 수기 토론을 지켜본 동일한 분들한테 다시 의견을 물었더니 처음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단독 의대일지 그 밖에 다른 방식일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각각의 방식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진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에 이를 지켜본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 지금 그 방식은 아닌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시간도 없고. 예. 지금 전남도가 이제 8월까지 공청회하고 여론조사 통해서 추천대학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수기 토론 없는 여론조사 그리고 또 충분한 의견 개진 없는 공청회로는 결코 도민들의 동의를 얻는 결론을 얻을 수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 자리가 2차례 공모해도 공석이거든요. 왜 이렇게 인선이 어려울까요, 이 자리는? 예, 일단 이제 지난 4월에 1차 공모를 했는데 그때는 한 명만 공모해서 무산이 됐고 또 5월에 2차 공모를 했더니 그때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포함해서 6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내정까지 해뒀더니 처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인선에 실패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는 8월 3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건데 7월부터는 이제 행정개발본부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습니다. 광양경제청이 2030년까지 외자 40조 원 그리고 750개의 기업 유치, 8만 명 고용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 같은 구상을 견인할 그 마땅한 그러한 역량 있는 청장이 필요한 상태지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광양시가 광양에서 낳은 아이는 광양시가 책임진다는 저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식장 하나 없는 실정이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예식장 건립 논의가 있다가 사업이 중단된 바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광양시 새마을금고가 도이동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역 내에다가 대규모 예식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광양시하고 투자 협약식까지 가졌는데요. 새마을금고에서요. 예, 광양시 새마을금고가요. 근데 당초 예정보다 부지 구입 비용이 훨씬 높아져서 예식장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이제 백성호 광양시 의원이 이에 대해서 광양시가 예식장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식장 건립 사업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아쉬움을 표명했고요. 물론 이제 광양에 예식장이 없다고 결혼할 사람이 하지 않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편의시설 확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새 예식장 건립 사업은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렇다면 이 사업 무산이 되지 않도록 광양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광양시 새마을금고 스스로도 이걸 사업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식장이 없는 광양시에 예식장을 짓는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느니만큼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광양시가 좀 행정적, 재정적 지원들을 조금 더 해서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털어보러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전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죠. 해상풍력 사업. 국내 승인된 해상풍력 발전 허가 중에 58%가 전남 연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해상풍력 업체들이 전남에 속속 눈을 돌리면서 투자와 인력 양성에 지금 바빠졌습니다. 먼저 덴마크의 베스타스와 물류기업인 머스크가 목포 신항 배후단지 20만 제곱미터에 3천억을 투입해서 해상풍력 터빈 공장을 짓고요. SKENS가 신안군 자읍면에 짓고 있는 100메가와트 단지는 올 12월 준공 뒤 내년부터서 상업 운전에 들어갑니다. 영광군 나골 해상풍력도 지난 4월 착공이 됐죠. 신안 우이도와 안도 금일도에서는 순차적으로 발전단지 착공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와 안도의 2기가와트급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노르웨이 기업도 최근 모포권 대학들과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전남이 주시받는 데는 초속 7.2m의 풍속과
40m 미만의 낮은 수심으로 풍력을 유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올해 상반기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양파, 마늘 재배 농가에 이 농작물 재해보험금 약 300억 원을 지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월부터였죠. 3개월간 이상기후로 양파 3,100헥타에서 잎마늘병이 나왔고요. 또 마늘 1,700헥타에서도 2차 생장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피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보험에 가입한 양파 피해 2,923 농가에 226억 원을, 또 마늘 1,674 농가에 7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에 치지 않은 도움을 줬습니다. 시군별로는 모항군 115억을 비롯해서 신안군이 37억, 한평군이 32억, 고흥과 해남군이 각각 11억씩 지급이 됐죠. 실제 무안의 한 양파 재배 농가는 농가 자부담으로 26만 9천 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상기후 피해로 이보다 111배나 많은 3천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전남도는 양파 마늘 피해 농가에게 이번 재해보험금과 별도로 노약대 등 130억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8월 중에나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또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천사 고메 슈퍼마켓에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매장을 첫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어요. 예, 두바이 천사 고베는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 마켓이죠.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성의 브랜드 쌀인 잠자리 논일던 쌀과 또 완도 새우 표김을 포함해서 여수 마른 멸치까지 다양한 남도 제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식품은 많았지만 이슬람 허용식품이란 한계의 통관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두바이 상설 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이게 돼 이제 수출 확대까지 넘보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말레이시아 페다링 자회에도 전남 해외 상설 매장을 개장해서 총 13개국 32개소의 상설 판매장이 가동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또 전남 지역에서 올 상반기에 241억 3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8% 성장률을 달성했어요. 예, 전남도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습니다. 우선 농수산 분야를 보면 전년 대비 약대 최대인 25.5%를 기록했는데 특히 기매 수출은 전년 대비 58.3%나 증가한 1억 9천만 달러나 기록해서 K푸드의 인기가 큰 역할을 했고요. 또 석유 제품과 철강, 수송기계, 정밀화학 제품들의 품목도 전반적인 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 중에 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무려 782%나 증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출국 역시 중국하고 일본, 미국, 베트남, 라이베리아 등인데 미국과 베트남 수출은 각각 31.4%와 29.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도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셨는데 특히 몽골하고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과 오스트리아, 중국 등 기존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강화하는 여수 국가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에 선정됐어요. 예, 지난 67년에 조성이 된 여수 국가산단이 50년 이상 견고한 상당히 노후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죠. 이 때문에 지하시설물 데이터와 실제 구역이 불일치한 경우가 다소 확인돼 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여수 국가산단의 화재와 가스 누출, 또 침수 등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간 총 사업비 160억을 들여서 여수 국가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엇보다 노후된 산단 지하배관 안전진단부터서 데이터베이스 오류 개선, 또 지하시설물 모니터링 시설 시스템 구조, 산단 내 구조물 데이터베이스와 최신화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착착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또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 광주시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전남 광주 공동 상품을 운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공동상품을 보면 지난 6월부터 운행 중인 여름 코스를 바탕으로 광주시의 주요 관광 자원을 경유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운영하는데 광주시에서 운영한 광주 시티투어 이용 시에도 남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화요일은 색색의 꽃단지가 있는 광주 호수 생태원을 포함한 하순 담양 비경 여행 코스와 또 금요일은 광주시 제7호 기념물이죠. 포충사를 경유한 한평 무한 낭만 데이트 코스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각 관광지마다 문화 관광 해설사가 전담 배치가 돼서 관광객에게 전남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맛깔 쓰는 설명도 곁들여집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무안국제공항 항저우 전기 노선과 연계한 글로벌 남도 한 바퀴를 시범 운영하고요. 광주뿐만 아니라 전북까지 연계한 상품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에 전남에서는 여수시 4개 섬이 최종 선정됐네요. 네, 그렇죠. 여수, 금오도, 하화도, 개도, 묘도 이렇게 4개의 섬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행안부 공모를 통해 전남과 경남, 제주 등 이 6개 시도에 섬 10개소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전남이 4개소로 최다 선정이 돼서 10년에 걸쳐 사업비 2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섬 주민이 주체가 돼 섬마다 보유한 고유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특성화 사업하면 지속 가능한 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10년간 4단계 지원 방식으로 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워서 소득 사업과 직결된 사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엔 여수 화태도를 비롯해서 섬 지역 특성화 사업 6개소에 20사업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